지금 소개받은 안재철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강의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강의안을 보내놓고 제가 이제 오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사실 다른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강의안이 지난번에 제가 읽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써져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강의안에 지금 1, 2, 3쪽에 걸쳐서 지금 써져 있는 한자가 있고 그 밑에 뭐 그림 같은 글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방법을요. 1쪽을 보면 제일 위에 입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번에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쪽을 넘기면 발이라고 3의 발이라고 되어 있고 4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한자는 원래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어떤 요소가 입을 나타내는가 또는 손을 나타내는가 발을 나타내는가 사람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 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제일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뭔지 아실 거고 그 밑에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입에 보면은 8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2칸이 오늘날 쓰고 있는 해설체, 행설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줄에 있는 글자들이요. 진나라 때 썼던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쓴 글자인데 그리고 5번째, 6번째가요. 주나라 때 썼던 금문이라는 글자체입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가 은나라 때 썼던 갑골문이라는 글자체인데 갑골문이든 금문이든 소전체든 간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글자체가 써져 있잖아요. 그것은 그 글자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것은 없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1에서 후자를 보세요. 후자를 보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줄에도 후자가 있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7번째 줄에 후자가 써져 있죠. 그런 세 번째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있는 그림은 그 후자가 진나라 때 썼던 글자체예요. 진나라 때는 후자를 그렇게 썼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 있는 글자체는 원래 그 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주나라 때 쓴 글자체인데 없어서 오늘날 쓰는 글자체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워버리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섯 번째 줄에 5번째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것은 주나라 때 썼던 글자체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은나라 7, 8번째 줄에 있는 것이 은나라 때 글자체인데 제일 먼저 글자가 그렇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주나라 때 그 위에 5번째, 6번째 글자체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글자체로 변했다가 오늘날 쓰는 글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글자체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고 오늘날 쓰는 글자체도 애우기 힘든 판에 무슨 은나라 때, 주나라 때 또는 진나라 때 글자체를 무슨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그려놨는지 그리고 저도 사실은 쓰라 그러면 잘 못 쓰잖아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자는 그림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글자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더욱 그림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변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선 그릴 때 원래 선은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목일 거고 이제 선에 손가락 5개니까 이렇게 그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3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글자는 오늘날 이렇게 씁니다. 오늘날 이렇게 써요. 보세요. 요것이 요거거든요. 요것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생겼던 글자체가 오늘날 이렇게 써져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이건 또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자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 손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손에 보면 손에 두 번째 손에 보면 작은 글자로 두 번째 우자가 있잖아요. 또 우자가. 또 우자가 있는데 여기 그 그림에 보면 그림에 7번째 글자 있죠. 그게 또 우자가 있죠. 또 우자에 자 이제 3번째 줄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5번째 글자, 5번째 줄에 있는 글자를 보세요. 5번째 줄에 7번째 글자, 이 글자. 제일 아래줄에 있는 요 글자. 그건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뒤로 넘기면 두 번째 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은나라 때 손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주나라, 진나라를 거쳐서 전국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생겼는데 오늘날 글자는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손을 그린 겁니다.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손을 놓겠지? 손. 자, 또우자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 쥐자 있잖아요. 쥐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귀자죠. 귀자는 원래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귀의 모양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게 이제 쥐자도 사전으로 있습니다. 쥐자도 이게 이 8번째 글자가 여기 첫 줄에 8번째 글자가 쥐자고 3번째 8번째 글자도 쥐자예요. 그리고 5번째 줄에 8번째 글자도 쥐자예요. 그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쥐자는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귀 모양을 그려놓고 밑에 옆에다 손을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귀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제가 적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적을 전부 내가 이제 전과를 내 아군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적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몸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왼쪽 귀, 적의 왼쪽 귀를 손에 취합니다. 붙들고 가서 이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려놓은 글자가 이 취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취자와 같이, 그러니까 득자가, 우리가 한자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득자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취도 얻는 것이고, 득도 얻는 거죠. 취도 얻는 것이고, 득도 얻는 건데, 득자의 경우는 한번 봅시다. 아마, 제가, 길거리에다가 해놓았는데, 없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글자는요, 득자에서 요 글자, 요 글자는요, 행자의 왼쪽 부분입니다. 행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사거리에서 요것이 이렇게 변한 것이고, 요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행자가 옛날 행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사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행자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요것은요, 천자가 있죠. 천자가 아까 제가 요 또우자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다가 점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건 뭐냐면요. 손에다가 이 점은 이 맥박 뛰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촌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이게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이 글자도 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네. 손은 이 글자가 들어가면 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손이라는 부분에 가면 그것이 있을 겁니다. 손이라는 부분에 가면 세 번째 줄에 마디촌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반자가 있잖아요. 반자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요게 이제 사람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람 머리 위입니다.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죠. 머리. 그리고 요것은요. 모자예요. 모자. 그리고 요것은 방금 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 모자를 이 사람 머리 위에다 씌워주는 겁니다. 그게 관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그려지면 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손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지금 손이잖아요. 요건 길거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옛날 그림을 보면 요것은 조개의 모습이에요. 조개패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요 글자는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손으로 돈을 줍고 있는 모습이에요. 길거리에서 손으로 돈을 줍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취자와 득자를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것은 정설이 아니고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대충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연구를 통해서 이게 확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득자의 경우는 얻기는 얻는데 어떻게 얻는 거냐면요. 길거리에서 돈을 우연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우연히 얻어진 것이 득입니다. 취자는 내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적을 죽여서 얻어야 되잖아요.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취한 것이 취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자를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뭐 얻을 취, 얻을 뜻, 그거는 뜻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부 문장을 할 때 취자와 득자가 결코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취자와 득자와 같듯이 가령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써있어요. 시불견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죠. 보나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보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지만 보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문장 있잖아요. 천불문, 시불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뜻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만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한문 문장을 해석하는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 계시는 그 쌤하고는 자꾸 제가 만나거든요. 그런데 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 아마 굉장히 많이 거의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하자면 한문이 이제 아니라 이제 그 당송간에 백파체로 되어 있는 글자 그 문장은 아예 이 젠뱅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틀립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문헌문이라는 것도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문을 해석하게 되면 전혀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도덕경을 보면이 어디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뭐 유무랄지 이런 식으로 전부 이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을 다 써놓고 나중에는
성하고 음을 딱 적었는데 다 반대말이에요. 이것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해석을 대충 합니다. 다 소리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 하나는 원음의 소리고 하나는 입으로 만들어낸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하는 도덕경에서 유이다 무이다 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는 사람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말하자면 왕충이랄지 뭐 도덕경을 해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줄을 단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이런 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 정도도 이런 우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주자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학이나 의문학이나 이게 중국 어학인데 그런 그 어학적 기초가 없이 한문 문장만 많이 읽어가지고 그냥 앞뒤 문맥으로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불변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2학기 때 할까요? 왜냐하면 요것도 다 못하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은 보이니까 보는 거고요. 요것은 내가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고 견해,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 견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하기로 합시다. 우선 이것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혹시 2학기 때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 제가 이제 이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한자에 입이 그려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입을 나타낼 때는 입부자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살자입니다. 살자. 살자도요. 입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혀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입으로 하는 행위하고 입의 어떤 기관이나 입으로 하는 행위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이 줄에 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달감자 있잖아요. 달감자가 있는데 이것도 입에다가 이게 점이 하나 찍혔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입 속에서 우리가 단맛, 짠맛, 단짠신신 있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게 있잖아요. 이 단맛을 나타내는 지점은 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타나면 이게 입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달감자가 들어가면 입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자 있죠. 맛지자에 맛지자가 이것이 원래 입자가 아니고 원래 달감자로 써져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써져요. 이게 숟가락입니다. 우리가 숟가락 식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숟가락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맛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 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에 이런 글자, 말수문자 같은 거, 그 다음에 하품문자. 하품문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품문자 옆에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요. 입구자가 있고 여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 그러거든요. 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도 불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치고 이것도 불치입니다. 요 불치는요 악기 같은 것을 불 때 불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게 아마 어pen차좀 불치라고 써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국말로 불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기 같은 것을 불 때 불치라고 하고 이것은요 불 살리려고 불 하면서 바람 풍도 없으니까 바람으로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 불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제가 가령 이 문장을 쓰는데요. 악기를 부는데 이 불치를 안 쓰고 내가 이걸 썼다. 이걸 썼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잘못 썼든지 하나는 정렬적으로 불같이 정렬적으로 부러졌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요 글자를 놓느냐 이 글자를 놓느냐에 따라서 한문의 의미가 틀려져 버릴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령 그것이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죽을 사자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예? 이거 글자 쓰기 싫으니까 이거 씁니다, 그냥. 예? 그러듯이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써가지고 의도적으로 정면적으로 물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썼다 그러면 또 그것이 말이 되거든요. 예? 아무튼 한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자가 그냥 옥편에 뭐 불치 이렇게 애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자가 원래 어떻게 그려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뜻이 변해갔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문자 같은 것도 이제 보세요. 그 뒤에 뭐 탄식하다, 기뻐하다 뭐 이럴 때 그 학부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기뻐할 때 입 벌리고 하잖아요. 하고 탄식할 때도 입을 벌리면서 하고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면 입 벌리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라.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도 보면 또우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손톱조자잖아요. 이것은 손을 위에서 그린 모습입니다. 손을 위에서 그린 모습. 이게 손톱조자가. 그래서 채자 보세요. 채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겠어요? 나무에서 뭔가를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캐체 그렇잖아요. 지금은 캐체 이렇게 쓰죠. 그런데 나무에서 나무 위에 손을 그려놨잖아요. 나무에서 뭔가 열매 같은 걸 캐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위에 있는 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자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있어요. 이게 이제 손 두 개라는 그 쓰기인데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이것은 창과죠. 창과.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요, 제가 어디 단톡방에 단톡방에 제가 이제 뭐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 불교연합회 뭐 이런 그 단톡방에 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눈팅만 합니다. 눈팅이 뭔지 아신가요? 눈으로 다른 사람이 쓴 글만 보지 나는 글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개와 유리, 불교에서 개유리 있잖아요. 개와 유리 어떻게 다르는지 아십니까? 하고 또 올려놨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기 경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눈팅 얻은 사람이 느닷없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면 개라는 글자는 이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요건 아까 제가 길거리라 그랬죠. 네. 그리고 요것은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네. 네. 그러면 요것은요, 손입니다. 요것은요, 붓입니다. 붓. 예, 글씨 쓰는 도구예요. 교수님, 네. 강의 중에 미안합니다만 그 지pad을 조금 당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이네요. 침이 안 튀겨가지고 머리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개자의 경우는 이렇게 써져 있고 일자의 경우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건 길이고요. 길거리고 여기에 손에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필기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길거리다가 방 붙이죠.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하는 식으로 방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 써놓은 겁니다. 길거리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요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요것은 사회적으로 사회를 지키는 거랄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불교 문장을 갖다 놓고 뭐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대개 제가 불교 문장 꽤 많이 봤거든요. 대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위 뭐 그 불교 철학이랄지 그 불교 경전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게 맞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좀 답답하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나면 한자가 무척 쉬워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요거 있죠. 요것도 두 손입니다. 위에 있는 두 손입니다. 아까 요것은 위에 있는 한 손, 요거는 위에 있는 두 손, 이것은 아래에 있는 한 손, 그리고 요것은 아래에 있는 두 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세요. 요 글자의 경우는요, 요렇게 쓰면 흥자가 되죠. 흥자. 흥이 되잖아요. 자, 여기 요것이 아래에 있는 두 손이라고 그랬죠. 요것이나 똑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손입니다.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위에 있는 두 손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아니, 위에 있는 두 손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요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생겨서 그려져 있어요. 요게 흥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요, 요것은요, 쟁반반자 이렇게 쓰죠. 쟁반반자. 원래는 쟁반반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것이 쟁반반자가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요것 손이죠. 아까 이거 손이잖아요. 그리고 요것은요, 손 위에 막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숟가락이겠죠. 막대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쟁반입니다. 제가 이제 쟁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식물 올려놓은 그 자리입니다. 아무리 은나라 때 옛날 그 시대라고 해도 땅바닥에다 놓고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쟁반이라는 것은 없지만 돌 같은 거, 판판한 돌 같은 것을 놔두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이 숟가락 같은 거 들고 그 위에서 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일반 반자가 되니까 요것을 붙여서 쟁반반자, 또는 쟁반반자 이렇게도 쓰죠. 요것은 이제 그릇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것은 쟁반을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쟁반반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것은 이제 쟁반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요것이 사실은 동자라고 쓰여 있지만 요것하고 같은 모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양손이, 이 두 사람이, 양쪽에 두 사람이 요것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옛날에는 쟁반같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돌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어디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올리고 일으키고 있는, 흥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흥자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글자는 위에 있는 손 두 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여관자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런 것들. 여기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두 손이라 그랬죠. 여기다 이렇게 생겼어요. 무엇글자 같아요. 이게 대여관자예요. 대여. 그 씻는 대야. 요 그릇인데 여기 그릇에 물이 담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거기서 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들어가면 위에 있는 두 손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한자가 이게 동식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가면 발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보시기로 하고, 발 중에서 중요한 글자는 이 글자를 하나 보셔야 돼요. 요 글자는요, 요 글자는요, 그 발의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그것이 이렇게 써졌어요. 쉬엄쉬엄 갈착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던 것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자, 요것은 뭐냐면, 아까 요 행자의 왼쪽 부분입니다. 요것이. 그리고 요것이 발이에요. 요것이 발자, 원래 그칠기자인데 발기자 이렇게 쓰죠. 요것은 원래 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치다라는 뜻이 되니까 지 본래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발을 나타냅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발을 나타내. 그래서 여기가 발이잖아요. 요것이 길거리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발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요것이 들어가면, 이것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요것이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발로 하는 행위하고 관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자취적이랄지 길도랄지 돌다 뭐 지나다 나아가다 뭐 이게 물러서다 이게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이게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발로 하는 행위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가서 볼게요. 사람은 이게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인지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큰 대자는요.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죠. 이자. 동의적일 때 이자잖아요. 이게 사람은 팔이 벌리고 있고 거기에다 활을 갖다 놓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오랑캐 이자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이 부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활을 잘 쏘았을 거예요. 예, 등에다 활을 가지고 활을 다는 게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 그것이 바로 사실은 동이족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주몽이 활을 엄청 잘 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들어가도 사람하고 관련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검시자 있잖아요. 요것이 들어가면 뭐 사람, 뭐 신발 또는 뭐 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은요, 니라는, 그러니까 승려를 이야기할 때 여자 승려를 니승이라고 합니다. 니승. 이 여승이라는 뜻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이 아까 지금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요것이 때로는 암컷의 성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빈모라는 말 쓰잖아요. 빈모. 이것은요, 암컷. 그 다음에 요건 수컷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소, 암컷, 소, 수컷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동물의 암컷, 모든 동물의 수컷을 빈모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소의 암컷, 소의 수컷, 이게 토자가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땅 위에 흙이 덩어리져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수컷의 성기 모양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흡토라고도 하고 수컷의 성기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컷의 성기 모양이고 여기서 암컷의 성기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암컷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 몸뚱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뚱아리인데 이것은 암컷.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에요. 니승할 때 이렇게 씁니다. 요것이 사람 몸뚱아리,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뭔 자죠? 오줌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뚱아리에서 오줌 나오는 거잖아요. 똥시자 이게 사람 몸뚱아리에서 쌀 나오는 거잖아요. 똥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사람 몸뚱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요. 사실은 무엇을 공부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냐면 설문해자라는 책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고 설문해자에서 549수를 정해서요 9353자를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에 자주 쓰는 거 1200자를 써가지고 상용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써놓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자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랄지 손발이랄지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빼가지고 여기다 지금 적어갖고 온 겁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세 번째 3페이지를 보면 조문조에서 도자가 있고 화자가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글자 가지고 도자는 놔두고요.
그 뒤에 있는 화자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화자를 설명하면 제일 위에 희노애락지 미반, 희노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그죠? 그 제일 윗줄에 그 한문 원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개 중절 이지화라고 발해져서 절도에 맞는 것이 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이 중이고 발해가지고 절도에 맞는 것이 화다 이렇게 해서 중과 화를 지금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미발이고 요것은 이발입니다. 이미 일어난 겁니다. 요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짧은 것과 이렇게 긴 것이 있는데 가운데라고 하면 이것을 중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대로 놔둬버리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장가에 나온 소리 오리고 여기 학이고 학의 다리가 길죠. 학의 다리가 깁니다. 그러면 오리의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학을 보면 다리가 너무 기니까 저 다리를 잘라가지고 나하고 맞춰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이 볼 때는 오리가 다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늘려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이랍시고 너는 요만큼 늘리고 나는 요만큼 잘라서 가운데서 길이가 똑같아지면 그것이 중이다. 이게 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나도 그럼 미발 아직 거기다 어떤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학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을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중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중이 아니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중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는 뭐냐? 화는 뭐냐면요. 세상에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화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맛이 참 좋은 맛이요. 이게, 먹고 싶은 맛이잖아요. 쓴맛은, 좋지 않은 맛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좋은 맛이라고 이 세상에 단맛만 있으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어야, 단맛 2개, 쓴맛 하나, 단맛 3개, 쓴맛 하나, 쓴맛 2개, 단맛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것이 막 모여야 그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이거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요. 말하자면 거기서 바이올린 소리가 좋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만 가지고는 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과 여러 가지 다른 깽까리 소리도 들어가고 막 깽까리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거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도 어울릴 수 있거든요. 자꾸 이런 다른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서 이루는 것이 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화자는요.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요 화자가 있고요. 그 밑에 요 화자가 있어요. 요 화자가 있어요. 이렇게 써진 화자가 있어요. 요것은 그 풍류조화로울 화음과 뭔가 돼요. 풍류조화로울 화음. 음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엇을 나타내요? 요 윗부분은 사람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입니다. 이게 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옆에 3개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 글자를 보면요. 사람의 입이 있고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는 뭐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입이고요. 요것이 이제 그 벼의 모습입니다. 벼가 자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것은요 피리의 모습입니다. 피리는 뭡니까? 지금은 때로 하나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거나 그 막는 구멍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틀려지니까 소리가 틀려지지만 우리가 하모니카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높은 소리, 여기를 보면 낮은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요것은요, 악기의 입구입니다. 악기의 입구. 악기의 주둥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사람의 입이고, 예. 그래서 요 글자는 피니에다가, 요새 피니약자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 요거 피니는 이렇게 쓰는데요. 거기다가 소리를 화로 읽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기가 그려져 있어서 풍류조화로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악기가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입만 남죠. 그리고 요 글자가 남죠. 요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화자는 뭐냐면 악기가 서로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뭐가 아직 바래지지 않은 그 자연의 상태 그대로가 중이라고 하고 바래져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인 동이부라. 소인은 같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인배들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찾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찾습니다. 그런데 대인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남은 것을 수용하지. 이게 어차피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요새 소인배들은 그렇잖아요. 상대의 의견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갖다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동의불화라는 것은 같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것만 찾는 것. 같으니까 우리 편이다라고 보고. 그러나 군자는요. 다르지만 화이부동이라 하는 게 다르지만 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라야 된다. 조금 바쁘네요. 그런데 이제 망자는 건너뛰고 사자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것도 망자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요. 그 뒤에 학이 불사증 망하고 사이불학습태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요. 전부 사람들은 망자를 어렵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사위 지기자 사하고 여위 열기자 용한다라는 문장 있잖아요. 요 해석을요. 사는 선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선비는 지기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하여 죽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무엇을 위하여 열기자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용한다 꾸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그 해석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선비의 짝은 뭡니까? 한문은요, 선비 이야기 했으면 농민 이야기 해야 돼요. 여자 이야기 했으면 남자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러면, 사가 선비라면, 여자가 뭐 농민이나 뭐 이런 뜻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루어야 되면, 대꾸를 이루어야 돼요. 한문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의 상대어가 된 사자가 남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요, 가로 해가지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꿉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근거는 사자는요,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도끼의 모습, 도끼라는 것은 옛날에요. 옛날 하는 날 남자들이 도끼를 들고 말하면 맹수들하고 싸워서 맹수들을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적과 싸우는 데 쓰든지 남자들이 드는 것이 도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드는 그 물건을 가지고 남자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여기서 남자를 나타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거 선비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이 문장은요 사기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선비라는 계급은요. 그러니까 이게 주나라 때 글자체가 있잖아요. 그 은나라 때 글자체가 아니라 주나라 때 글자체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선비라는 이 글자가 도끼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주나라 때 글자체가 그 전적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의 글자가 그때 열동 이걸 쓰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못 찾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나라 이전부터 이 글자를 쓰고 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전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사람이 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선비사자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의 뜻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선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설문해자에서는. 그런데 그 이전에 도끼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라 이 남자들이 도끼를 들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비라는 계급은요 공자로 인해서 공자 이후에 생긴 계급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 이제 중국을 통일해갖고 천자가요 여기 땅을 자기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넓으니까 자기 혼자 다 못 다스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나눠줍니다. 이 제후 그 천자로부터 땅을 받은 사람을 제후라고 하죠. 요것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적상에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천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후를 나타내요. 왕이라는 게 제후를 나타내는데 여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제후가 또 땅을 받으면 자기가 이 가운데를 다스리고 나머지를 또 나눠줘요. 이게 대부입니다. 대부. 거기까지가 계급입니다. 이게 귀족 계급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천자가 제후들한테 이렇게 땅을 나눠줬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이제 동생이니까 또는 이제 그 사촌이니까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한 대가 지나 두 대가 지나 하다 보니까 사돈대 팔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세력이 커져요.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여기는 소득이 이만큼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하고 형 동생도 아니고 그런데 왜 네가 천자해야 되냐? 내가 힘이 센데 너 나와 내가 천자할 테니까 뭐 이제 찌그락바락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춘추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는 그때까지는 귀족이 정치도 하고 권력도 쥐고 경제적인 것도 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싸움판에서 밀렸어요. 이게 쫓겨나요. 그러면 자 경제권도 땅도 뺏겨불고 권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할 줄 아는 건 뭐 있습니까? 이게 땅 파먹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 아는 것은 이제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없으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촌지 받고 약간의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료 받는 거예요. 그 촌지 받는 것이. 그것이 공자가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 계급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로부터 생긴 계급이 사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자로부터 선비가 생겼다면 공자 이전에 사자가 써있으면 선비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공자 이전에 나온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선비사자가 있으면 선비라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남자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양은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5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